안녕하십니까. 연벌리의 비밀노트 시간입니다. 이베스트 투자증권 염승환 이사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도대체 바닥을 알 수가 없는데 네, 이 정도 하락한 거는 거의 코로나 때하고 비슷한 수준 아닙니까? 거의 비슷하다고 봐야 될 것 같고 올해만 한 27% 정도 빠졌고 예. 그러니까 거의 사실 역대급 지금 이제 하락을 기록할 정도로 예. 굉장히 좀 올해 증시는 굉장히 좀 어려운 상황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급하게 빠진 속도로 보면 코로나 때보다는 덜할지 몰라도 네. 장기적으로 계속 빠졌으니까요. 더 사실 괴롭죠. 그러니까. 네, 이게 예. 너무 또 오래 가니까요. 네. 네. 힘 좀 내셔야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먼저 이번 주 시장을 움직였던 이슈들 꽤 많았는데 네. 하나씩 한번 정리하고 시작하겠습니다. 네, 다들 아시겠지만 이번 주는 이제 증시가 전저점을 이미 이탈하면서 출발을 해버렸고 2,100선까지 이제 추락하는 예. 그런 좀 모습이 나왔는데 가장 이번 주에 이슈가 됐던 건 영국의 이제 감세안. 네. 그게 좀 시장에 충격을 줬던 것 같아요. 파운드화가 예, 폭락했으니까. 폭락하니까 이게 또 달러 강세를 또 부추기고 예.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또 원화 시장에도 악영향을 주면서 환율이 또 거의 1,450원까지 근접하는 그런 모습이 좀 나왔고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애플이 이제 증상 계획을 취소했다라는 예. 그런 발표가 있었잖아요. 사실 이제 그 감산을 한다는 건 아니고 좀 네. 잘 팔릴 것 같아서 증산하려고 했는데 그게 이제 취소되다 보니까 600만 대 더 만들려다가 예. 추세했죠. 근데 이제 시장이 또 그걸 기대했다 보니까 이제 애플도 안 되는구나. 이제 그러니까 그게 더 중요했던 것 같아요. 이제 애플마저도 위태롭나? 예. 이제 이런 좀 생각들이 들면서 그게 또 시장의 매도를 부추겼고 또 러시아 가스관 또 폭발됐던 예. 그런 사고도 아직도 끝나지 않았구나. 전쟁이. 예, 예. 이런 좀 리스크들이 결국에 이제 이 모든 게 어디로 귀결이 되냐면 미국의 달러를 다 강세로 만드는 요인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달러는 초강세로 가고 다른 나라 통화들은 또 떨어지고 특히 지금은 제일 문제가 유럽이죠. 예. 예, 유럽의 통화 가치가 급격히 떨어지면서 그러니까 아직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유럽발 금융위기 터지는 거 아닌가. 예. 이런 이제 뉴스들이 이번 주에 되게 많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불확실성들이 다시 커지면서 국내 증시는 다시 한번 연중 최저치로 좀 떨어지면서 코스닥 기준으로는 올해 연초 대비해서 35%나 빠졌고 전 세계 증시에서 꼴찌에서 두 번째예요. 네. 러시아가 1등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정말 너무나 이제 좀 처참한 현실인데 코스닥이 그 정도로 올해 좀 성과가 안 좋을 정도로 이번 주 어쨌든 증시는 거의 좀 폭락장이었다라고 예. 좀 보시면 좋겠습니다. 여러 가지 악재들이 쏟아졌습니다만은 또 연준 위원들의 그 발언들 같은 경우도 네. 상당히 매파적이었고 이게 또 시장에 좀 부담이 됐죠. 네, 맞습니다. 그 연준 위원들이 하나같이 대부분 똑같아요. 비둘기파나 이런 거 상관없이 경기 침체 오더라도 금리 인상해야 된다. 이렇게 좀 얘기를 했고 이제 금요일 이제 우리 한국 시간으로 이제 금요일 새벽에 대표적인 매파죠. 이제 블러드 네. 세인트 루이스 제임스 블러더. 예, 예. 여는 총재가 경기 침체는 아직 아니지만 어쨌든 위험이 확대되고 있고 그래도 어쨌든 인상을 멈추면 안 된다. 여전히 공격적인 금리 인상 발언을 좀 계속해서 했던 것으로 좀 나와 있고 또 로레타 메스터 클리브랜드 연방은행 총재는 경기 침체가 오더라도 금리 인상을 막을 수는 없다. 이렇게 좀 계속 그러니까 경기와 상관없이 계속 금리 올리겠다라고 좀 언급을 좀 했었고 라파엘 보스텍 애틀란타 연방은행 총재는 숫자를 좀 제시를 했는데 0.75% 11월에 올리는 걸 지지한다. 예. 이렇게 얘기를 했고 그리고 12월에는 0.5%. 그렇게 되면 이제 4한 거의 한 25%, 4.5 4.5가 정도, 되죠. 예, 4.5가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했던 건 점도표보다 더 높은 그런 수치를 또 제시를 해버렸거든요. 점도표는 평균 4.4 정도였는데 네, 예. 그거보다 더 높아진 거죠, 사실은. 그래서 올해 연말 기준금리를 4%를 훌쩍 뛰어넘는 그런 이제 금리 인상 속도를 좀 지지하는 그런 발언을 좀 했다라고 좀 보시면 좀 좋을 것 같고 그리고 그나마 이제 찰스 에반스 시카고 연방은행 총리 이분은 좀 비둘기파거든요. 물론 예. 이제 금리 인상에는 좀 이제 지지하는 그런 그 발언을 했지만 그래도 좀 긍정적인 발언을 했던 건 인플레는 좀 잡히고 있다라고 좀 언급은 해줬어요. 네. 왜냐하면 그 공급망 차질이 완화되고 있어서 결국 인플레는 안정될 거다. 이런 식으로 좀 언급을 했고 어쨌든 전반적으로 다 좀 매파적인 우리가 새로운 뉴스가 나온 건 아니지만 기존의 그 매파 발언을 계속 이어가는 강경 발언이 계속 이어졌던 것 같습니다. 결국은 이제 9월달 소비자 물가 지수 미국의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겠네요. 앞으로도. 네, 그러니까 이게 10월 13일 날 발표되잖아요. 네. 이게 뭐 어쨌든 증시 또 방향을 가릴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좀 지표가 될 것 같습니다. 예. 뭐 원달러 환율도 상승해가지고 외국인 매수세를 많이 좀 훼손한 요인이 됐는데 지금 뭐 1,400원 넘어서니까 이제 1,500원까지 갈 거다 이런 전망들이 막 쏟아지더라고요. 네. 지금 대체적으로 중장기적인 어떤 환율 전망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제 전망에 따라서 뭐 다를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 좀 과도한 상승으로는 좀 보고는 있어요. 지금 환율 상승하는 그 폭을 보면 옛날에 뭐 금융위기나 아니면 그 예전에 그 신흥국 위기 때 2015년도인가요? 그때 위안화 쇼크 한번 터진 적이 있었죠. 또 코로나 때 그때를 좀 능가할 정도의 좀 속도로 좀 올라가거든요. 근데 그때만큼의 위기인가 생각해 보면 또 그렇게 좀 약간 고개가 좀 갸우뚱해지거든요. 근데 지금 달러가 좀 너무 강세를 보이는 건 사실인데 유독 또 원화가 다른 나라 통화에 비해서도 굉장히 좀 약한 것 같더라고요. 예. 그래서 지금 환율 상승 속도는 좀 너무 과한 건 사실이다. 다만 이게 진정되려면 어쨌든 이 킹달러 현상이죠. 이 달러 강세 현상이 해소되는 시그널이 뭔가라도 좀 나와야 되는데 그러려면은 사실 미국의 물가가 좀 꺾여야 되고요, 확실히. 그리고 유로화가 강해져야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파운드화가 됐건 유로화가 강해져야 되는데 아직 이런 것들이 지금 보이질 않고 있잖아요. 원달러 환율 상승 기조는 좀 유지될 것 같고 다만 이제 그 한 가지 좀 긍정적이었던 게 한국은행이 국민연금과 이제 100억 불 한도로 예. 이제 그 스왑을 했죠. 수합을 했잖아요. 네. 그래서 국민연금은 이 해외 투자할 때 필요한 자금을 이제는 이 해외 투자할 때 그 직접 시장에서 달러를 구할 필요 없이 그냥 한은에서. 한은에서 구하면 되니까 예. 이 부분은 어쨌든 이제 시장 수급에는 이제 그 원달러 환율 안정에는 긍정적으로 작용을 할 수 있는데 사실 이런 좋은 뉴스가 있는데도 시장은 아예 보질 않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이거는 굉장히 또 긍정적인 뉴스이기 때문에 예. 뭐 외부 변수만 조금이라도 그래도 완화돼주면 네. 좀 환율은 안정감 찾을 텐데 우리가 어쨌든 유로화라든가 미국의 물가 이런 부분을 좀 보면서 또 한번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또 우리나라가 세계 국채 지수죠. WGBI 관찰 대상국으로 이제 들어갔는데 이건 희소식이라 하더라고요. 네.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리고 또 우리 국내 뭐 채권이나 주식 같은 자본 시장에는 어떤 도움이 되는지 이것도 한번 궁금한데 설명해 주실 수 네, 있습니까? 그 사실 이제 이 세계 국채 지수에 편입이 되면요, 한 이번에 물론 아직 편입된 건 아니고 이제 관찰 대상국이니까 내년 9월에 최종 결정이 된다고 하는데 일단 됐다는 거는 이제 검토를 한다는 얘기니까 될 확률이 좀 높아졌는데 만약에 내년 9월에 편입이 되게 되면 비중이 한 2% 정도 들어갈 거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네. 그걸 계산해 보면 최대 우리나라로 90조 원 정도가 들어올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 채권 자금이. 외부 자금이. 예, 외부 자금이. 그러면은 이게 자동으로요. 그러니까 채권 90조가 만약에 매수로 들어오면 네. 금리 인하 효과가 생겨버립니다. 예. 채권 매수가 들어오면 채권 값이 오르겠죠. 누군가 그렇죠. 사니까. 예. 그럼 가격이 오르면요. 채권 금리랑 채권 값은 정반대로 갑니다. 네. 그럼 채권 금리가 자연히 떨어져요. 예. 그래서 이거는 그냥 정부가 가만히 있어도 그냥 금리 인하가 돼버리는 네. 그런 효과가 됩니다. 그리고 이번에 아마 제가 이 채권 그 세계 국채지수에 아마 편입된 건 정부의 이번에 세법 개정안에 외국인이 국채를 투자했을 때 지금 이자랑 양도소득은 세금을 내야 되거든요. 지금은. 근데 이게 지금 면제된 비과세 적용이 지금 들어가 있어요. 세법 개정에. 아, 그래서 이게 아마 통과가 되면 이제 외국인들은 세금을 안 내도 되거든요. 이제 채권 거래를 하거나 이자 소득이 있을 때. 근데 세계 국채 지수에 편입된 대부분의 국가들은요. 지금 채권을 이렇게 매입해서 그러니까 만약에 이자를 받을 때 대부분 국가가 다 그 세금을 면제해 주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좀 조건이 들어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공부하면서 놀랐던 게 중국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이 국채 지수에. 근데 예. 중국이 이자에 면제해주고 있대요. 실제로 지금. 그런가요? 예, 외국인들 이 국채 투자를 할 때. 예. 그래서 저는 어쨌든 만약에 이 법만 통과가 된다라면 세법만 그러면 내년에 아마 편입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지 않을까 예.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될 경우 외국 자금이 아까 말했던 90조 정도가 최대 들어온다. 그러면은 이제 우리 외환 시장은 상당히 안정될 수 안정적이죠. 있겠네요. 왜냐하면 이제 우리나라 원화가 들어오는 거잖아요. 달러를 원화로 바꿔서 투자하니까. 예. 그래서 이게 금리도 낮아지고 환율에도 긍정적이니까 굉장히 저는 좀 의미 있는. 물론 이제 우리가 매번 항상 그 MSCI 선진지수 얘기만 하지만 네. 이것도 굉장히 큰 거거든요. 오히려 더 크죠, 사실은. 예. 금액으로 보면. 뭐 외국인 매수세 썩 좋지가 못한데 그래도 이번 주에 많이 산 종목들 뭔지 한번 챙겨봐 주시죠. 네, 일단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1,060억 매수로 이번에 가장 많이 샀고요. KTNG가 549억,
포스코 케미칼이 458억, 한화솔루션이 419억, 그 두산 에너빌리티가 364억, 현대로템이 335억, 삼성전기가 316억, HMM이 226억, 삼성바이오로직스가 226억, 한국항공우주가 역시 226억으로 일단 외국인 매수세가 이렇게 좀 들어왔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기관들은 이번 주에 어떤 종목을 많이 담았습니까? 네, 기관들은 이번 주에 반도체를 좀 많이 샀습니다. 삼성전자를 2,149억 샀고요. SK하이닉스를 666억 매수했고, 삼성바이오로직스를 545억, 셀트리온을 431억, 셀트리온 헬스케어를 400억, LG에너지솔루션을 294억, 에코프로비엠을 273억, KT를 242억, 고려아연 227억, 삼성전자 우선주를 204억 순매수했습니다. 반도체하고 바이오, 2차 전지. 네, 맞습니다. 요건 결국 외국인이 이쪽을 좀 팔았다는 이야기입니까? 예, 외국인은 좀 반대로 그쪽을 팔았고 예. 반대로 이제 기관들이 그 물량을 좀 이번 주에 굉장히 좀 많이 매수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뭐 2차 전지는 외국인도 조금 사기는 샀네요. 네. 예. 그리고 개인들은 이번 주에 어떤 종목들을 많이 매수했습니까? 개인 투자분들은 이번 주에 좀 급락했던 기업들 좀 샀는데 이제 대표적으로 LG노텍을 제일 많이 샀습니다. 예. 1,191억 매수했고요. 역시 그 삼성전자도 많이 샀습니다. 1,156억, KB금융을 549억, 포스코홀딩스를 486억, 삼성전자 우선주를 479억, DB하이텍을 256억, 그리고 우리금융지주를 255억, SKI테크놀로지를 227억, RP바이오를 206억, 오픈엣지 테크놀로지를 188억 샀는데 이 RP바이오랑 오픈엣지 테크놀로지는 이번 주에 신규 상장한 기업들입니다. 네. 그래서 아마 저가 매수, 그러니까 이번에 신규 상장하고 IPO 했습니다. 예, IPO로 좀 아마 관심이 있으셔서 좀 매수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요즘 개인들 보면 아예 뭐 정시를 떠나버리거나 당분간 뭐 열어보지도 않겠다 계좌. 그래서 좀 지켜보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좀 과감하게 매수하는 분들은 어떤 전략일까요? 괜찮은지 좀 걱정도 됩니다. 네, 물론 뭐 지금은 계속 빠지니까 사시는 분들 입장에서 계속 고통스럽긴 한데 일단 뭐 여러 가지로 나눌 수는 있겠지만 가장 첫 번째가 일단 현금은 있는데 일단 많이 물려 있을 거 아니에요. 대부분의 개인 투자분들이. 그래서 아마 물타기를 좀 하시는 것 같고 예. 일부는 그러니까 이렇게 좀 폭락할 때 좀 담아 놓으면 뭐 나중에 회복되겠지. 단가 낮추자. 평단이 좀 떨어지니까. 그래서 이걸 좀 기회로 활용하시는 것 같고 그 다음에 또 한 부류는 내년 보시고 그냥 투자하시는 것 같아요. 지금 이제 공부가 좀 어느 정도 끝나신 분들은 예. 지금 안 좋은 건 다 사실이죠. 뭐 주가 다 폭락하는데 그래도 억울하게 빠진 기업들도 많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시장은 빠져도 기업 가치는 올라가니까 그래서 이걸 아마 내년도 정도로 생각하시고 그래 분할 매수해 가자. 네, 장기 보고. 네, 장기 투자. 요런 이제 스타일의 그 투자자분들이 또 계실 거고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부류는 이쪽이죠. 이제 단타하려고. 보통 이렇게 폭락장이 오면요. 급반등이 한 번씩 나왔거든요. 아마 6월 달에도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6월 달에 지수가 10% 이상 빠지고 7, 8월에 또 급반등 나와버렸잖아요. 예. 그래서 이게 항상 반복은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월간 단위로 10% 이상 급락할 때 또 저가 매수를 하시는 분들이 또 계시긴 계세요. 그래서 단타 관점에서 급락 뒤에 한 10에서 20%또 반등 나오니까 이 기업별로는 그걸 노리고 좀 과감하게 매수를 하시는 그런 스타일도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어쨌든 이렇게 뭐 저가 매수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아무튼 이번 주에는 개인 투자분들이 좀 공포에 좀 약간 젖으셨던 게 네. 어쨌든 이번 주에 전체적으로 매도가 좀 많긴 많았어요. 예. 매도가 대부분 좀 반대 매매가 좀 우려가 되긴 하는데 예. 개인 투자분들은 이번 주에 어쨌든 이게 다 합쳐서 한 7,300억 정도 순매도를 하셨거든요. 반대 매매도 많이 들어갔을 거고 좀 뭐 눈물의 네, 손절매도 눈물의 손절매도 있었겠죠. 있었다고 봐야겠죠. 왜 이제 굉장히 좀 분위기가 안 좋고 뭐 2천 깨질 수도 있잖아요. 지금 뭐 분위기로 보면은 예. 그러다 보니까 좀 더 이상 안 되겠다 싶어서 개인들이 사실 보통은 이렇게 급락하면 많이들 사시거든요. 그동안 패턴을 보면. 예. 근데 이번 주 들어와서는 이제 못 견디시고 굉장히 많은 좀 순매도를 하셨던 것 같습니다. 예. 뭐 이번 주에 오른 종목은 뭐 업종은 거의 없을 것 같은데 네. 그래도 그나마 좀 잘 버틴 선방한 업종들은 어떤 쪽입니까? 뭐 거의 전 업종이 다 빠지긴 빠졌는데 그나마 좀 덜 빠진 업종이 가장 덜 빠진 게 바이오입니다. 예. 그러니까 왜 바이오가 이번에 좀 덜 빠졌냐면 그
그 바이오젠이 알츠하이머 치료제 네. 임상 성공했다는 소식이 나왔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그것 때문에 한번 급등을 했거든요. 그래서 삼성바이오가 좀 올라가면서 바이오주들은 마이너스 0.35% 네. 하락을 했고요. 도시가스 업체들이 마이너스 2.07%, 카지노가 마이너스 2.87%, 백화점 관련주가 마이너스 3.12%, 게임주가 마이너스 3.28%, 편의점이 마이너스 3.88%, 면세점이 마이너스 4.18%, 통신주가 마이너스 4.2%, 리츠가 마이너스 4.48%, 그리고 마지막으로 타이어가 마이너스 4.48% 하락을 했습니다. 그 요즘 같은 이제 폭락장에서는 아무래도 공매도가 좀 기승을 부린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현실이 어떻습니까? 실제로 하루 평균 코스피 공매도 거래 대금이 늘긴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달에 3,493억이었거든요. 예, 평균이. 예. 근데 이번 달에는 4,879억이 나왔으니까 일평균이죠. 일평균입니다. 네. 그래서 40% 증가했어요. 예. 그래서 실제로 좀 많이 증가했고 원래 7, 8월에 장 상승하면서 공매도가 좀 줄었거든요. 예. 근데 이제 다시 한번 증가를 했고 그리고 삼성전자 개별 기업으로 보면은 삼성전자 하루 평균 공매도 거래 대금이 269억인데 네. 이게 지난달보다 2배나 늘어났습니다. 아. 그리고 LG엔솔, 하이닉스 모두 다 공매도 거래 대금이 좀 늘어났는데 아무래도 이제 증시가 이게 안 좋다 보니까 공매도 거래 대금 자체 뭐 개별 기업 쪽으로도 많이 늘어났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근데 확실히 공매도하고 이런 주가의 상관관계가 좀 높다고 볼 수밖에 없는 게 공매도가 낮은 기업들은요 수익률이 또 좋았어요. 이런 급락장에서 네. 롯데지주 같은 경우는 시총 대비해서 대차장고죠. 이제 네. 빌린 거죠. 공매도를 하기 예. 위해서 이게 비중이 1.1%밖에 사실 안 되거든요. 굉장히 미미한데 예. 주가가 30% 올랐고요. 아. 실제로 KT가 2.1%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예. 이 대차장고가 네. 근데 연초 대비해서 주가가 17% 올랐습니다. 물론 뭐 수급 때문에 꼭 그렇게 우리가 100% 단정짓기는 어렵지만 공매도 이런 어쨌든 이 대차장고가 낮을수록 예. 주가 상승폭이 좀 괜찮았어요. 네. 그래서 확실히 공매도가 좀 많았던 기업들이 좀 수급에 네. 좀 불리한 그 여건을 형성하면서 좀 주가가 안 좋았다라고 좀 보시면 좋겠습니다. 뭐 상황이 이렇게 되니까 이제 공매도를 좀 한시적으로라도 중단해야 되는 거 아니냐 네, 이런 네. 의견들이 나오는데 뭐 현실화되면은 좀 효과가 있다고 봐야겠죠. 당연히 효과가 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어쨌든 지금 예전에도 2년 전에도 한번 이제 공매도 그 한시적으로 다 중단이 됐잖아요. 코로나 예. 때. 그리고 나서 실제 시장도 많이 올랐기 때문에 효과가 좀 있는데 또 거기다 덧붙이면 이제 증안펀드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네. 그래서 10조 원 증안펀드도 투입해야 되는 거 아니냐. 왜냐하면 지금 2년 전에 그거 했다가 지금 못 쓰고 있었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얘기는 나오는데 좀 아쉬운 거는 이걸 지금 검토만 하더라고요. 계속 지금 뉴스는 검토, 뭐 카드를 만지작거린다 이러는데 그게 아니라 선제적으로 좀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좀 공매도 뭐 한시적 중단이든 증안펀드든 좀 정부에서 좀 그 결정이 좀 필요한 시기가 아닌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뭐 모든 정책은 좋은 네. 쪽만 있는 게 아니고 좀 부정적인 측면도 있을 테니까 네. 정부로서는 신중할 수밖에 없는데 하여간 그 이런 제도를 시행했을 때 있을 수 있는 부작용 내지는 뭐 마이너스 효과는 어떤 쪽일까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효과는 사실은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외국인들이 이거 금지 또 시키니까 네. 뭐 자금을 빼거나 그런 것들 그리고 왜 한국만 이렇게 하느냐 아. 이런 거에 대한 우리 다른 시장에 나라 대한 안 평가가 좀 떨어질 수는 있겠네요. 그런 건 있겠지만 그래도 그거보다 네. 증시 부양 효과가 더 크잖아요, 사실상. 지금은 약간 급한 불을 꺼야 되는 상황이니까 뭐 좀 예. 추진해 볼 필요가 있겠네요. 네, 실제 검토는 한다고는 했어요. 예. 근데 이제 그거를 개인 투자분들 입장에서는 좀 시행 좀 해라. 네. 요게 좀 요구 사항인 것 같습니다. 지금 뭐 당장 하루 이틀 사이에 결정되는 문제는 아니지만은 네. 그래도 뭐 10월 정도에는 가능할 수 있다고 기대해봐도 되겠습니까? 네, 만약 지금 시장이 계속 안 좋잖아요. 그래서 네. 아마 증안펀드든 공매도 둘 중에 하나는 시행할 가능성. 그러니까 물론 지수가 다시 올라버리면 안 할 수도 있지만 예. 지금 상태가 이어진다면 좀 할 가능성 높다고 좀 보고 있습니다. 이제 연 이사님이 선정한 이번 주에 보고서 듣는 차례인데요. 어떤 주제 준비해 오셨습니까? 네, 유안타 증권의 이창영 연구원님이 쓰신 자료고 K 게임 찐 K 컨텐츠 이런 좀 제목의 자료고요. 우리나라 게임 회사들 주가가 뭐 안 좋은 건 다들 아실 거예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뭐 금리 오른 것도 있고. 근데 가장 큰 거는 그동안 우리나라 게임 회사들은 이제 모바일에서 한우물만 파가지고 돈을 많이 벌었죠. 국내 시장도 성장도 많이 하고. 그래서 뭐 항상 보면 매출 순위 뭐 1, 2, 3, 4, 5등은 고착화돼 있는데
그거를 뭐 서로 뺏고 뺏기는 싸움이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그런 이제 확률형 유료 아이템이라 그러죠. 내가 게임에 접속해서 무료로 다운로드 받고 돈을 이제 지불을 해서 좋은 아이템을 얻고 그걸 키워서 싸움을 하고 이기는 우리나라 이제 게임의 뭐 룰이고 예. 또 그렇게 해서 많이 유료 아이템을 지불하니까 성공을 했어요. 돈도 잘 벌고. 근데 이제는 그거를 시장이 잘 인정을 안 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너무 이제 식상하다. 예. 그리고 언제까지 이런 게임만 만들 거냐. 그리고 내수에 한정돼 있잖아요. 시장이 커야 되거든요. 근데 거의 이제 국내 내수에 한정돼 있고 특히 중국이 우리나라랑 비슷한 게임 시장인데 중국은 막혀 있어요. 예. 그 판호 때문에 이걸 안 내줍니다. 그래서 해외로 확장도 지금 솔직히 쉽지가 않고 그래서 지금 이제 게임주를 볼 때는 기존의 모바일만 해서는 좀 어려운 것 같고 그래서 이제 북미랑 유럽으로 가야 되는데 예. 그러려면 콘솔 게임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 게임기에 장착된 게임이죠. 왜냐하면 북미랑 유럽은 그 시장이 더 크거든요. 네. 북미 유럽 콘솔 게임 시장이 지금 게임 소프트웨어 시장 규모만 북미가 65조 정도 되고요. 유럽이 35조나 되거든요. 일본도 콘솔 게임이 일본은 꽤 원래 하죠. 강자죠. 원래 예. 그 소니가 있기 때문에. 예. 그래서 이제 우리가 우물안 개구리가 되지 말고 이쪽으로 가야 된다는 그런 내용이고. 근데 다행스럽게도 우리나라 회사들이 이거 준비를 이미 다 해놓고 있어요. 그래서 네. 이제 한국의 대표 게임사들이 지금 이제 미국이나 유럽을 이제 진출하기 위해서 콘솔 게임 개발을 하고 있고 지금 실제 이번 12월 달에 한국의 그 크래프톤이라는 회사가 네. 칼리스토 프로토콜이라는 게임을 내놓습니다. 그 소니 플레이스테이션용으로 예. 12월에 이제 내놓게 되거든요. 물론 이게 성공할지 안 할지는 우리는 모르지만 일단은 이걸 준비해서 내놓는다는 거는 이제 우리나라 게임 개발사들의 그 역량이 이제 좀 바뀌고 있다. 예. 기존에 너무 모바일만 하다가 이제는 이제 이 시장 변화를 감지한 것 같아요. 그리고 크래프톤 말고도 NC소프트, 네오이즈 이런 회사들이 내년에 또 네. 이쪽 그 플레이스테이션이나 엑스박스에 들어가는 이런 콘솔 게임을 지금 개발하고 있고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 한번 지켜보시고 그리고 게임사들 실적이 안 좋았던 배경 중에 하나가 인건비가 되게 많이 올라갔잖아요. 예. 작년에 채용을 워낙 많이 해가지고 인건비 부담 때문에 실적이 많이 좀 감소했거든요. 근데 이제는 채용을 또 많이 늘리지도 않고 인건비 증가율이 올해 상반기에는 그 5.3%로 고용노동부가 조사한 1,000명 이상 사업자들의 임금 인상률이 5.6이거든요. 평균이. 그거보다 낮아졌대요. 아. 그래서 이제 게임만 히트치면 예. 이제 콘솔 게임이 만약에 잘 되면 비용은 좀 안정돼 있고 매출은 늘 수가 있겠죠. 그리고 밸류도 올라갈 수 있으니까 그래서 게임주를 볼 때는 이제는 그 신작 게임에서 콘솔 게임을 하는지 안 하는지 그걸 좀 체크해 보시고 보시면 좋겠고 그래서 이 보고서에는 기대주로 세 종목을 제시를 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그 일단 그 크래프톤 네. 있고 그다음에 두 번째가 네오이즈, 네. 세 번째가 NC소프트 이 세 개를 기대주로 제시했으니까 한번 공부해 보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성장주에 물린 투자자들 같은 경우는 앞으로 뭐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그나마 나을까요? 성장주마다 성격은 다른데